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어느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74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산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이나 비출까 말까입니다. 손주는 얼굴이 너무 바뀌어서 이제는 사진 없으면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하루가 참 단조롭습니다. 새벽에 눈 떠서 밥 짓고 텃밭에 나가 고추며 상추 몇 개 돌보다가 마을 회관이나 슈퍼에 들렀다 오는 게 일상입니다. 예전엔 마을 사람들끼리 자주 어울렸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다들 병치레 중이거나 자식 따라 떠났거나 저처럼 홀로 남은 이들도 점점 무뚝뚝해지고 말이죠. 그날도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허전해서 밥도 반 그릇만 먹고는 지팡이 짚고 마을 뒤편 강가 산책길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풀냄새가 그럭저럭 기분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산책길 중간에 풀숲 한켠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몸은 온통 흙투성이에 털은 엉켜있고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사람도 버거운 나이에 짐을 하나 더 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발짝 지나치려는데 그 아이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아무 말도 없지만 무언가 간절히 말하는 눈빛이랄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아침에 남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너무 말라서 안쓰럽네. 강아지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다가와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예전 아버지 제사 때 집에 왔다가 허겁지겁 밥 먹고 가던 아들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산책길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멸치 몇 마리, 또 어떤 날은 닭죽 한 그릇을 싸서요. 강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면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돌아설 때마다 그 아이가 따라오더군요. 처음엔 몇 걸음, 그 다음엔 마을 어귀까지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제 집 대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너 정말 따라오려는 거니?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대신 조심스레 제 발등에 머리를 부비는 그 아이. 그날 밤 저는 결국 마당에 이불 한 장을 펴놓고 그 아이를 눕혔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봐도 웃겠지요. 할머니가 강아지 하나의 마음 뺏겨서 마당에 잠자리까지 펴준다니.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다음 날 슈퍼에서 사료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복실이라고요. 복실이는 날이 갈수록 제게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기침하면 다가와 제 다리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는 제 뒷모습을 따라오다 제가 잠시 멈추면 복실이도 멈추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할매들이 그러더군요. 할매, 그게 안 좋다니까. 병 옮는다. 유기견은 위험해. 그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 속이 상했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복실이를 내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실이 목욕도 시키고 마당에 작은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무려 2만 원짜리 목줄도 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실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있던 우리 문이 열려 있었고 목줄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마을을 이잡듯 뒤졌지만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죽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실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마당에서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무것도 키우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 아이가 밥을 먹던 그릇만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다시 그 산책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개가 현명하긴 했나 보다 스스로 떠났네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조차 듣기 싫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허전한 마당이 저를 먼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실이가 사라진 지 꼭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습관처럼 산책길을 걷고 있었고 괜히 미련이 남아 예전 복실이가 앉아있던 풀숲을 바라보다가 거기 그 자리에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슬복슬한 털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더 지쳐 보였고 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실아, 너 진짜 복실이 맞니? 복실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주저앉더니 제 손등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이 할미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저는 복실이를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실이의 몸은 놀랄 만큼 말라 있었고 털 사이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 복실이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실이를 절대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읍내까지 나가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복실이를 살펴보더니 말하더군요.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영양 부족이네요. 그런데 이 아이 혹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산에서 만났어요. 왜 그러세요? 마이크로칩이 없네요. 등록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요즘은 개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바로 보호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주소, 연락처를 적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아, 이제는 내가 너 보호자야.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복실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그 주 주말 마을에선 작은 장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데리고 텃밭에서 키운 참외 몇 개를 들고 장터 구경을 나갔지요. 사람들도 하나둘 복실이를 보며 예뻐졌다. 털이 윤기가 나네 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고 몸을 움츠리더니 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 검은 모자를 눌러 쓴 50대쯤 된 남자였는데 복실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한참 복실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 혹시 산에서 주운 겁니까?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잃어버린 개입니다. 이름은 해피고요. 훈련용 개였는데 작년에 실종됐습니다. 그 순간 복실이가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엔 간절함이 있었지만 복실이의 눈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복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개입니다. 증명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강제로 데려가고 싶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해피하니 복실이를 정말 아끼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명함을 쥐고 돌아온 저는 복실이를 안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복실이는 착하고 따뜻하고 말없이 저를 지켜주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가 훈련받던 개였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평소처럼 제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이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감고 제 손등을 하찼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실이를 잃지 않겠다고요. 이 아이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입맛이 없고 텃밭에 나가도 흙을 만지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도 제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처럼 장난도 안 치고 제 곁에만 조용히 붙어 있더군요. 명함을 준 그 남자 최 씨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산속에서 만난 복실이가 그런 훈련견일 수 있냐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동물 등록 서류와 사진, 그리고 복실이 그 사람 말로는 해피가 훈련을 받던 영상까지 들고 왔습니다. 사진 속의 강아지는 확실히 복실이었습니다. 어릴 적 얼굴, 특징적인 귀의 색깔, 꼬리 끝 흰 점까지 모두 똑같았으니까요. 이 아이는 원래 구조견 훈련을 받던 아이입니다. 산에서 실종된 이후로 몇 달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재계입니다. 법적으로도요.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게 없어선 안 되는 가족입니다. 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아이가 저와 함께 훈련받던 치유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정서 안정과 동반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계시려면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도우라고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안아주라고 훈련받던 개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선생님과의 인연도 그 운명의 일부일 수 있겠지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복실이가 날 도우려고 훈련받던 개였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 아들과 손주와 함께한 명절 사진. 그 중간에 복실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이 껴 있었습니다. 흙 묻은 마당, 고무신을 신은 제 옆에 앉아 복실이가 조용히 제 손을 핥고 있는 모습. 어느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실아, 내가 날 찾아온 게 정말 운명이었을까? 다음 날 저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하겠습니다. 단, 복실이는 계속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복실이는 선생님의 개입니다. 그렇게 저는 복실이와 함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읍내 보건소에서 노인 정서를 위한 치유견 체험을 진행하고 복실이와 함께 어르신들 곁을 돌며 따뜻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게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할머니 덕에 우리도 살겠네. 복실이가 복을 물고 왔구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실이는 제게 복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실이가 정말 저를 구한 날이 오게 되거든요. 정말로 제 목숨을 건져준 날이요. 복실이와 함께하는 삶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치유견 프로그램 덕분에 매주 읍내 요양원이나 복지회관을 다니게 되었고 복실이는 그곳에서 어르신들 품에 안겨 꼬리를 살랑이며 사람들의 굳은 표정을 녹여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바쁜 하루들이었지요. 아이고, 요즘은 할매가 제일 바쁘대. 동네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쁘고 즐거운 나날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요. 그날도 복실이랑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인지 강가의 흙길은 미끄럽고 눅눅했습니다. 복실이는 앞서 걷다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저는 천천히 가자 복실아 하며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툭 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저는 미끄러져 강 쪽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야야야. 정신없이 몸이 굴러가고 찰박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었던지 발이 닿질 않았습니다. 옷은 물을 먹어 무거워지고 허우적거리면 할수록 몸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살려줘 살려. 목소리는 물에 잠기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외침.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뭔가가 제 옷깃을 물고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눈을 뜨자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제 옷을 물고 온 힘을 다해 뒤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몸으로 어떻게 그런 힘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두려움보다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실아.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뜨거운 눈빛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강가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복실이가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아니면 물기가 남은 건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손을 뻗어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 살렸구나. 멀리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주민 한 분이 저를 발견해 급히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복실이의 체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강물 속에 잠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몸이 차가웠지만 구조가 빨라서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고 읍내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구조견 복실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치유견 프로그램이 끝나고 방송 인터뷰도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내 식구일 뿐이에요. 내 생명의 은인이고요. 복실이는 요란한 주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가 앉으면 눕고 제가 울면 조용히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실이와 함께 사는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실이가 내게 와준 것도 나를 살려준 것도 그리고 지금 곁에 있어주는 것도 모두 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와 저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복실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 저였습니다. 복실이가 저를 강에서 구한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읍내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고 인터뷰를 하고 나니 순식간에 강아지가 할머니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와, 복실이 스타 됐네. 동네 아이들도 복실이를 보면 영웅계다 하고 외쳤고 어르신들은 저 강아지가 사람을 구했대라며 대단하다, 기특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나니 선물도 들어왔습니다. 사료며 간식, 따뜻한 담요와 목줄, 심지어 강아지용 전용 침대까지. 그 모든 걸 저는 복실이 옆에 조심스레 쌓아두었습니다. 복실아, 너 진짜 유명인사 다 됐구나. 근데 나는 말이야, 그날 내 눈빛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거 하나면 됐어.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지요. 기쁜 날이 오래가지는 않더랍니다.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팸인가 싶었는데 상대는 낯선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복실이 그게 방송에 나온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실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등록도 했고 병원도 다녔고 내가 키운 아이라니까요. 네, 저희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상대는 해당계에 대한 마이크로칩 등록 증거와 구매 계약서, 그리고 경찰 신고 기록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원래 비싼 훈련견이었고 실종 후 몇 달간 수색이 이어졌다고요. 지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 그 아이가 또다시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복실이가 방송에 나온 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할머니가 복실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함께 캠페인 활동을 해달라고 하네요. 캠페인 활동이요? 네. 복실이를 노년치유견 1호로 등록해서 노년층 정서 안정 프로그램에 전국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복실이처럼 유기된 동물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그걸 조건으로 복실이를 양도하겠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이게 협박인지 배려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복실이는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늘 사람 곁에 있기를 바라는 아이란 걸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복실이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아이는 절대 다시는 떼놓지 마세요. 이제는 제 가족입니다. 그렇게 복실이와 저는 또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도 복실이 얼굴이 실렸고 노인정, 병원, 복지관을 돌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적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아이 보니까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목숨도 마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망도 구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복실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적게 먹고 산책 나가자고 목줄을 흔들어도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복실아, 어디 아픈 거니?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제 발밑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걸요. 복실이가 달라졌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저를 깨우던 복실이가 이젠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나서야 조용히 눈을 뜨곤 했습니다. 밥그릇 앞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젠 조심스레 한 걸음씩 움직이며 자꾸 숨을 헐떡였습니다. 복실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읍내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본 수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복실이의 눈과 귀, 입안, 배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실이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조 당시부터 꽤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노견이고요. 심장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 관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관리 잘해주시면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지금처럼 외부 활동이 잦은 건 복실이에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제 귀엔 한마디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실이는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밖을 내다보며 코를 벌름거리던 아이였는데 이젠 그 작은 숨소리조차 겨우겨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실이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복실이의 등 위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아, 너는 내게 와서 날 살렸고 웃게 해줬고 다시 걷게 해줬어. 이젠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며칠 후 저는 캠페인 팀에 연락했습니다. 더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복실이가 안 좋다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복실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감동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젠 세상이 사람들이 복실이에게도 따뜻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복실이와 하루하루를 천천히 보냈습니다. 복실이가 좋아하던 강가 산책길도 더 이상 가지 않고 대신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마당 한쪽에 앉아 햇볕을 쬐는 걸 좋아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복실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 묻습니다. 할머니, 복실이 왜 요즘 안 놀아요? 복실이 어디 아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복실이는 은퇴했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다 해낸 아이니까 말이지. 그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실이가 남긴 기적,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를요. 복실이는 요즘도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제 손등을 핥는 그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보내기 싫어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내가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을게. 복실이는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숨소리가 예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걷던 걸음도 점점 느려졌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뒷다리를 툭툭 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이면 복실이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눈을 뜨는지 숨을 쉬는지 꼬리를 흔들어주는지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제겐 하루의 희망이자 안심이었습니다. 그날도 복실이는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이었고 마당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복실이가 저를 구해준 그날 기자가 찍어준 사진 한 장. 물에 젖은 제 옷, 흙투성이 복실이, 그리고 두 눈이 마주친 우리 모습.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복실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복실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복실아, 너는 나한텐 생명의 은인이었잖니. 이젠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있잖아, 우리 책을 내자.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실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복실이와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웃고 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지켜냈는지. 글을 쓰는 동안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써온 글 중에 가장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글이었을 겁니다. 동네에 사는 중학생 아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로 타자를 쳐주고 사진도 스캔해주고 표지도 예쁘게 만들어줬지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책으로 만들면 사람들 다 울 거예요. 복실이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게 조그마한 포토 에세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복실아 고마워. 책은 마을 도서관에도 기증했고 읍내복지회관에도 한 권 갖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보시고는 눈가를 훔치며 말하시더군요. 복실이가 할머니 살린 거 맞네. 이 책도 또 누군가를 살릴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실이는 단지 저만의 반려견이 아니었단 걸요. 그 아이는 세상 어디선가 또 다른 마음 아픈 이들의 가슴을 쓰다듬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복실이와 함께 치매센터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실이를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복실이가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 혹시 무리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요. 하지만 복실이는 제가 목줄을 보여주자 조용히 일어나 제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요. 그래 복실아.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우리는 조심스럽게 차를 타고 치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복실이는 천천히 걸었지만 어르신들 앞에 가자 조용히 몸을 눕히고 얼굴을 맡겼습니다. 눈이 침침한 어르신이 복실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실아, 너 기억나? 나 너 때문에 우울증 약 끊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까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복실이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켠에 작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햇볕을 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숨소리가 작아지고 눈이 자주 감기고 밥을 밥만 먹고 복실이는 점점 저 세상과 이 세상의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고 무엇보다 충분히 기적을 보여준 아이였으니까요. 복실이는 더 이상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도 자리에서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당 햇살 좋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복실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실아, 잘 잤니? 오늘은 바람이 좋다. 봄 냄새가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 그 아이는 눈을 살짝 떴다가 다시 조용히 감았습니다. 그게 복실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항상 곁에 있어준다는 그 존재 자체로 마음을 전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던 늦은 봄날, 저는 복실이 옆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고 마당 평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 무렵 문득 조용하다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복실이는 평소처럼 마당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귀의 미동도 꼬리의 흔들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복실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복실아. 이제 그만 푹 쉬어도 돼. 복실이는 참 예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꿈을 꾸는 아이처럼요. 그날 밤 저는 복실이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슬픔보다 고마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웃는 법도 다시 사람과 손잡는 법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다음 날 복실이와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두 와주었습니다. 복실이를 위해 작은 꽃상자도 만들어 주었고 그 안에 복실이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과 간식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누워있던 마당 한켠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에 조그만 묘비를 세웠습니다. 복실이 2014, 2025. 내 생명의 은인, 내 마음의 친구.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기적이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이면 복실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복실아, 잘 잤니?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다. 내가 그리워지는 날이야.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혼자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복슬복슬한 털이 다가와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복실이는 이제 제 옆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 아이가 건넨 따뜻한 눈빛과 위기의 순간 물속에서 저를 끌어당기던 그 입마저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어느 날 읍내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복실이 이야기 책을 읽은 한 아이가 쓴 손편지였어요. 복실이야, 하늘나라에서도 할머니랑 놀지. 나도 커서 복실이 같은 강아지를 키울래.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복실아. 너는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구나.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긴 기적이자 사랑이란 걸.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강가 산책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예전처럼 제 옆에 복실이는 없지만 마치 그 아이의 발자국이 바로 곁에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복실아, 오늘도 잘 다녀왔어.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아이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립니다.